둘 다 필요합니다. 70대 정복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정법원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정위원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그 대답은 이 방에서 가장 나쁜 대답입니다. 한 남자, 두 여자. 40년 결혼 생활의 아내 미정과 3년간 함께한 설아. 영월의 시골 농가와 서울의 아파트를 오가며 살던 정복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편함 속 등기부등본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그 집 장만할 때 내 친정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당신이 알아요? 미정의 분노 섞인 목소리. 저도 알아요.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설아의 애절한 고백. 법정에서 마주선 세 사람.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그리고 정복이 감춰온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볕이 논을 금빛으로 들였습니다. 영월의 시골 농가, 낡은 기와 지붕, 아래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었죠. 정복은 새벽부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0이 넘은 그의 등은 군대에서 배워든 습관 때문인지 여전히 고닫지만 요즘은 오른쪽 어깨가 자주 저렸어요.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어깨 깊숙한 곳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가끔 대문 기둥에 기대어 호흡을 고르곤 했어요. 여보, 약 드셨어요? 안방문이 덜컥 열리며 미정이 나왔습니다. 쑥떡을 찌느라 볼이 붉어진 그녀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하늘색 앞치마 앞에는 새마을이라는 글씨가 바랜 채 남아 있었죠. 80년대, 90년대를 함께 살아온 흔적들이 이 집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응. 너 챙겨주니까 안 까먹고 먹지. 정복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야말로 사람 부려먹는 재주는 그대로네.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지만 손끝만은 자상했습니다. 그들에겐 아직 법적 혼인 관계가 남아 있었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온 시간도 있었어요. 다만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오래전 터져나온 금 같은 균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김치를 담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있었어요. 계절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수확과 김장. 그 반복 속에서 정복과 미정은 말을 아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같은 지붕 아래 살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복은 며칠에 한 번씩 서울에 갔습니다. 송파의 작은 아파트, 거기에는 설아가 있었어요. 설아는 신뢰와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끝에 늘 괜찮아요를 붙였지만 눈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죠. 50대가 된 그녀는 정복보다 한 세대 아래였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어요. 그 아파트 거실 벽에는 88올림픽 포스터, 복제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 그때도 야근이었지? 설아가 물으면 정복은 군복무 중 야간 순찰과 대공훈련 얘기를 하곤 했어요. 설아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복이 딱딱한 장교들 사이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참는 사람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정복의 하루는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월에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었고 서울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남편이었어요. 누구도 완전히 속이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완전히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정리하지. 지금은 어머니 제사도 있고 농사도 있고 설아 건강도 챙겨야 하고. 아침 안개가 노은 위로 피어오를 때면 정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불편의 균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균형을 깨뜨릴 용기는 없었어요.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복이 서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늙음 속에서도 사랑과 원망, 책임과 자유 사이의 경계선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정복과 미정, 그리고 설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미정이 우연히 우편함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의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신문 할자 같은 글자가 그녀의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파트 누구 이름으로? 미정의 손끝이 종이를 잡은 채 떨렸어요. 마당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정복이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거짓말하지 않죠. 새벽이 되어서야 미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미정은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 초록색 라인을 타고 송파구로 향하는 길. 광고판에는 장기요양 등급 안내가 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이정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복이가 내 모르게 그런 일을. 송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5층 1502호. 초인종을 누르자 설아가 문을 열었어요. 둘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고요가 먼저, 숨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체념 같은 것이 스쳤어요. 들어오세요. 뜨거운 물 끓여 놓을게요. 됐어요. 나 등기부등본 보러 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설아는 한숨을 삼켰어요. 거실로 들어선 미정은 88올림픽 포스터와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복이 또 다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그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복 씨가 그렇게 했어요. 설아의 고백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의 목젖이 들썩였어요. 그 집 장만할 때 내 적금이랑 내 친정에서 보태준 돈이 그게 어디로 갔는지 당신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도장 찍으라고 난리치지도 않았어요. 정복 씨가 정리하고 오신다 해서 기다렸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서 삐소리가 났어요. 혈압계 경고음이었습니다. 정복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미정과 설아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정복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설아가 재빨리 혈압약을 꺼내 정복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농가로 내려갈 수 없었어요. 정복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아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와 앉았고 미정도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둘의 손끝이 같은 이불 위에서 멈췄습니다. 각자 정복의 손목맥을 재듯 살며시 눌렀어요. 침묵 속에서 둘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셋의 문제가 아니구나. 법적인 문제, 재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문제였어요. 다음 날 오전, 정복의 상태가 안정되자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의 전화였어요. 엄마, 카톡 왔어? 법원에서 뭐 왔다던데. 아빠가 혼인 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대. 진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급히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는 괜찮고? 미정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지금 서울에 있어. 아빠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복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 미정과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정복 씨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미정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운명도 그 구름처럼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플라스틱 의자와 관공서 특유의 살균제 냄새. 가까 복도에서는 철제 안내판이 덜컹거렸습니다. 조정의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잇자 두 여성의 시선이 맞붙었어요. 미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설아는 회색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정리합시다. 정복 씨는 법률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혼 신고를 했고 그 결과 두 관계 모두가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우선순위와 기여도 그리고 요양 필요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조정의원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사람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복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쓰러진 후로 걸음이 불안정해져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권했던 것입니다. 미정은 오래된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허리춤에 장난감 칼을 찬 진우가 유치원 운동회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모서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이 집, 사실 제 친정에서 얹어준 돈이 씨앗이 됐어요. 1990년대 초반,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 친정아버지께서 논 한 떼기 팔아서 보태주신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진료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정복 씨, 이석증, 협심증 초기 병원 같이 다닌 건 제가 했어요. 약봉투 날짜 보세요. 이 집에서 같이 살며 병원 다닌 지가 벌써 3년이에요. 새벽에 가슴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응급실 모시고 간 것도 제가 했고요. 설아가 꺼낸 약봉투들은 두툼했습니다. 날짜가 적힌 스티커들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정의원이 서류들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간병과 생계기여, 그리고 재산 형성기여 복잡하네요. 정복은 말없이 손을 모았어요. 손등에 굳은 살은 군대의 세월과 농사의 날들을 함께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원이 물었어요. 정복 씨, 두 분 중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정복은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조정의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답은 이 방에서 가장 나쁜 대답입니다. 이어진 장면은 더욱 거칠었어요. 미정의 변호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피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공동재산에 대한 명백한 배신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아 쪽 조력자는 조용히 반격했어요. 의뢰인은 사실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복 씨의 건강 상태, 간병과 생계기여, 그리고 생활근거지의 실체를 보십시오. 법률론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질적 공동생활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실혼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40년 결혼 생활이 갑자기 형식이라고 불리는 것 같았어요. 조정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법원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시켰습니다. 국물 김이 올랐어요. 90년대 초
월말이면 회식 후 꼭 들르던 포차의 맛이 났습니다. 미정이 컵라면에 물을 붓다 말고 중얼거렸어요. 젊을 땐 이런 싸움 안 할 줄 알았지. 정복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둘 다 미안해. 설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법이 정한 대로 살아야 해요. 그날 저녁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숫자와 날짜로 계산되는 차가운 것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서 과연 누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미정은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정복을 되찾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을 되찾는 것일까? 설아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복은 농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에서의 하루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타협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설아, 농가와 땅은 미정.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중요치 않았어요. 둘 다 알았습니다. 사람은 돌봄이 필요하고 땅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숫자보다 크게 요동쳤어요. 진우가 영월 농가로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TV 위에는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머리띠가 아직 있었어요. 그 머리띠를 보며 진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날들 말이에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아파트 아빠 혼자 못 산다. 설아 아줌마가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고 밤에 환청 오면 붙잡아주고 나 회사에서 월차 쓸 수도 없잖아. 진우의 목소리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30 중반이 된 그에게도 아버지의 병원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미정은 마당에 고추줄기를 세다가 멈췄어요. 나도 알아. 근데 그 여자랑 아버지가 등기 넣을 때 내 이름은 어디 있었니? 아파트 팔면 되잖아. 진우의 말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쉬워 보이니? 서울집 팔아서 누가 어디로 가니? 아픈 사람은 어디에 눕니? 농가는 또 누가 보니?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40년 넘게 이 땅을 지켜온 사람의 애착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엄마, 그럼 어쩔 건데? 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미정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벌레 소리가 가득했어요. 귀뚜라미와 방울벌레들의 합창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미정은 생각했어요. 이 소리들도 곧 사라지겠지. 추위가 오면. 한편 서울에서는 정복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비상벨이 울리고 GOP 철책을 따라 걸으며 부대원들의 숨소리를 듣는 꿈이었어요. 철책 너머로는 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적 침투, 적 침투. 꿈속에서 정복은 소총을 들고 뛰어갔어요. 하지만 달려도 철책은 끝이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서울 아파트였어요. 설아는 그의 손목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다가 주의경계라고 소리쳤어요. 정복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나 때는 말이야 그 소리 안 하면 사람이 죽었어. 설아는 정복의 등을 토닥여주며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안전해요. 여기는 서울이고 2024년이에요. 정복의 눈동자에 비친 건 과거의 훈장도 현재의 죄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어붙인 세상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한 남자의 지친 망설임이었어요. 다음 날 미정은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영월읍 내의 작은 사무실. 오래된 컴퓨터와 팩스기가 놓여 있었어요.
법무사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증거들을 더 모아야 합니다. 공동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증명, 그리고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반박 자료들이 필요해요. 미정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들을 꺼냈어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적금 통장, 정복과 공동 명의로 된 농협계좌, 그리고 친정에서 도움받은 금액을 적어놓은 수첩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설아는 구청을 뛰고 있었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한 서류를 떼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설아는 생각했어요. 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협심증 초기, 이석증, 그리고 최근에 경미한 인지 저하 증세도 보이고 있어요. 설아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가슴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정복의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미정과의 법정 다툼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들의 발걸음은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서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복은 점점 더 작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중간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 큰 파도를 예고하면서 말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정복이 영월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 시외버스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버스 기사가 급히 응급실로 향했고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울렸습니다. 응급실은 분주했어요. 의사들의 목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심전도기가 삐삐삐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설아는 전화를 받고 달려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복 씨, 제발.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녀도 이런 순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아니. 저는 그때 미정이 병원 복도 끝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우비를 벗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내 남편 어디 있어요? 두 여성의 눈이 번개처럼 부딪혔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조명 아래에서 둘의 모습은 모두 창백해 보였어요. 미정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설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협심증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간호사는 차분히 물었어요. 법적 배우자가 누구신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한숨 소리와 의료진들의 발걸음만 들렸어요. 미정이 펜을 잡으려는 순간 설아가 그의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미정은 잠깐 설아를 바라본 후 서명을 했습니다. 미정이 사인하는 동안 설아는 의사를 따라가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수술 동의서, 혈액형 확인, 응급 연락처 정리. 둘은 동시에 달려들었고 동시에 포기했고 동시에 울음을 삼켰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던 밤이 길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설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복 씨 서랍 열어보셨어요? 농가 안방 옷장 맨 위. 초록 봉투. 무슨 소리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설아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유언장 비슷한 걸 써놨더라고요. 그거 당신 앞에서 꺼내야 할 것 같아서.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요? 다음 날 아침 정복의 상태가 안정되자 둘은 영월 농가로 내려갔어요. 초록 봉투를 꺼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손글씨가 거칠게 흔들려 있었어요.
정복에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미정에게 미안하다. 설아에게 미안하다. 농가와 땅은 미정에게 돌려준다. 그건 내가 지켜온 집이다. 서울 아파트는 설아에게 남긴다. 그건 내가 지켜준 내 몸이다. 진우야, 화를 내도 좋다. 그러나 엄마와 설아를 미워하지 마라. 나는 두세 개를 이어 붙이다가 결국 둘 다 다치게 했다. 그래도 둘 다 살게 하려면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다.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왜 혼자? 설아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사실 신고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정복 씨가 저 몰래 신고했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바꾸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병원비가 늘어서 미정 씨가 더 미워될까 봐 참아. 그 순간 마당을 가르며 한 대의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내렸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쥐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 통장에서 이상한 이체 내역이 있어. 누가 도장을 위임장 위조했을 가능성이. 진우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급히 내려온 것 같았어요. 미정과 설아가 동시에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우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아버지 명의로 큰 금액이 이체됐는데 서명이 평소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우가 꺼낸 서류를 보자 미정과 설아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어요. 몇 개월 전부터 정복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여러 번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복 씨가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설아가 중얼거렸어요. 그들 모두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복의 병실에서는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추적하니 일부 금액이 오래전 정복의 전후에 지인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러 계좌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당시에 정복 씨가 혼인신고를 서둘렀던 이유 혹시 군 전후의 보증 문제와 얽힌 건 아닌지요. 위임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형사 문제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보니 복잡한 거래 내역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상한 돈의 흐름. 그리고 그 시기와 정복이 설아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 인간 왜 맨날 남 걱정이야. 집안 걱정은 누가 해. 그 말에 설아는 뜻밖의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게 정복 씨예요. 저는 그 사람의 바보 같은 충성심이 좋아서 같이 살았어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복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나도 미정 씨도 그동안 아버지를 자신의 자리에서만 봤던 것 같아. 아버지는 평생 소대원 챙기느라 자기 집은 늘 나중이었지. 그래서 더 비겁했을 수도 있고. 진우의 말은 묵직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전우들과의 연락을 끊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제대 후에도 전우의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던 사람이었죠.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 설아 씨. 네, 그 아파트 당신이 지켰다 했지. 고마워요. 미정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설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고맙다고 하시면 저는 더 이상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무사 사무실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영월의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른 같은 방향을 처음으로 바라봤어요. 정복을 살리고 그의 바보 같은 선의를 더 이상 악용당하지 않게 막는 것. 그게 이번 싸움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위임장 위조 사건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엄마도, 설아 아줌마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농가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두 여자는 오래된 라디오를 틀었어요. 안에서 1970년대, 1980년대 가요가 흘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문세의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등기 변경은 잠시 멈추자. 우선 위임장 사건부터 마무리하자.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장기요양 신청은 제가 계속할게요. 영월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치료 스케줄도 제가 짤게요. 둘은 서로의 손을 잠깐 맞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현실의 체온이었어요.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아 씨, 네, 정복이가 왜 당신을 좋아하게 됐는지 알겠어. 미정의 말에 설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나는 맨날 고치려고만 했는데. 설아가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미정 씨가 부러웠어요. 40년을 함께 사신 게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방 전체를 감쌌습니다. 두 여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함께 만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정복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혈관이 안정되면서 가슴,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교대로 오시네요. 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정복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두 여자가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하루였습니다. 형사재판정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위임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우의 지인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그 남자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는 정복의 모습을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정복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총 8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미정과 설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곁에 앉아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정복 형님이 그때 보증 서주지 않았으면 내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형님은 망설임 없이 보증을 서주셨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형님께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선의는 범죄를 덮지 못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정복이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 진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 가족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정복의 목소리는 군에서 작전 브리핑하던 때와 달리 떨렸어요. 하지만 전우가 어려울 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미정과 설아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제가 두 분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저를 구하려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재판부는 며칠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조 혐의는 유죄하지만 정복의 선처, 요청과 전액 변제 의지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가정법원에서는 본안 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복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정복은 두 여성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숨을 모은 후 대답했어요. 둘 다 같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워하기에는 내가 너무 바보였습니다. 법정이 어수선해졌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판사는 휘장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미정 씨와의 법률론은 유효합니다. 둘째, 설아 씨와의 사실혼 또한 보호 가치가 크며 간병기여는 재산 분할에 참작합니다. 셋째, 정복 씨가 작성한 유언장 성격에 잡힐 문서는 법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당사자의 일관된 의사를 반영하는 자료로 인정합니다. 선고의 요지는 현실적이었어요. 농가 및 토지는 미정에게, 아파트는 설아에게, 다만 아파트의 일정 지분을 처분하여 정복의 요양비와 생활비로 우선 배정하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후 요양 계획은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플라타너스 그림자 아래에서 셋은 잠시 서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싸움은 끝났으니. 정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오랜만에 셋이서 설아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서 먹을까요? 영월 가서 내가 해줄게. 미정의 제안이었어요. 법원 앞을 떠나며 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법이 정한 결론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그리고 이제야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버스에 오르며 정복은 뒤돌아 법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몇 달 뒤 영월 농가 마당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낮돌봄 쉼터, 비바람 피하는 처마. 미정은 마을 어르신들을 불러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젓갈과 김치, 구수한 보리밥. 오래전 새마을 부녀회 회관에서 맡던 일을 좀 더 따뜻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콩나물국이 시원합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복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응급벨. 설아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추가로 수료했습니다. 정복의 상태에 맞춰 집안을 완전히 바꿨어요. 정복 씨, 오늘은 언어치료사 오는 날이에요. 예, 교관님. 정복의 대답에 설아가 웃었어요. 교관은 당신이었죠. 이제는 내가 배우지. 정복은 스텐트 시술 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설아와 함께하는 일상은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진우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잠실 철교, 아래 바람이 시원했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부자는 걸었습니다. 아빠, 2002년 때 우리 둘이 태극기 들고 광장 갔던 거 기억나? 기억난다. 내가 그때 치킨 다 먹고 나한테 뼈만 줬지. 둘은 웃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화해의 말이 아니라 같이 걷는 시간의 반복에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빠, 회사에서 육아휴직제도 생겼어. 나중에 손자 보여드릴게. 그래?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정복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설아와 미정이 영월 처마
아래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나눴어요. 매미 소리가 느릿하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미정 씨. 응. 당신이 지킨 집이 아름다워요. 설아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지킨 사람이 고맙고, 둘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 간병인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 말은 어색하게 시작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복의 병원 스케줄을 함께 관리하고, 약물 복용을 체크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일들을 나눠서 했어요. 요양 등급 3등급 나왔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방문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겠네. 미정이 대답했어요. 둘은 이제 정복의 건강에 대해 의논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한계도 받아들였어요. 정복은 두 여인 사이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표어를 들고 살았지. 충성, 명예, 책임.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사과야.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허리를 곧게 세웠어요. 군인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미정아, 설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설아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말, 이제야 듣네. 미정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늙어가는 법을 같이 배웁시다.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영월 논 끝자락을 걷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하늘은 유난히 넓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응급벨도, 법원 판결문도, 오래된 통장의 잔고도 모두 그 하늘 아래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정복은 가운데에서 천천히 걸었고 미정과 설아가 양옆에서 보조를 맞춰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집을 산다. 지나온 집과 살아갈 집, 정복과 미정. 그리고 설아는 결국 하나의 다리를 놓았어요. 다리는 삐걱거렸지만 서로가 손을 내밀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미워하지 않고 책임을 나누며 조용히 늙어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말이에요. 석양이 논을 물들이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삶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함께 늙어가면서 말입니다.